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그저 그런 출장일 줄 알았습니다. 도시계획자라면 누구나 꿈꾸는 도시들이 있죠. 런던의 템즈강 주변 개발, 파리의 세느강과 연계된 보행도시 프로젝트, 뉴욕의 하이라인, 파크처럼 한 도시를 바꿔놓은 상징적 사례들 말입니다. 저 역시 그런 도시들에서 수많은 프로젝트를 경험했고 국제 컨퍼런스를 오가며 세계가 주목하는 공간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런데 서울이라는 도시는 솔직히 말하면 저의 리스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중심에 있다는 한강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 저에게 서울 출장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본사에서 추진 중인 미래 도시 수변 공간 모델링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아시아 주요 도시를 비교 분석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일본의 도쿄만이나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를 분석하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서울은 말 그대로 옵션 중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흥미로웠던 건 있었습니다. 하버드 GSD 출신의 동료들이 서울의 한강을 연구 과제로 선택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유럽 도시계획가들 사이에서도 요즘 서울을 반드시 봐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과장이겠지 싶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특별히 아는 것도 없었고 저는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 스스로 얼마나 한강의 가치를 인지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제 기대는, 아니 오히려 무관심은 서울에 도착한 그 순간부터 철저히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관심이 왜 뒤집히기 시작했는지 지금부터 그 사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 영상 시작 전에 딱 1초만 좋아요와 구독 꾹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바 윌리엄스라고 합니다. 도시계획 전문가로서 LA, 뉴욕, 런던, 베를린을 오가며 다양한 도시의 수변 프로젝트에 참여해왔습니다. 이번 서울 출장은 제 인생에 있어, 아니 어쩌면 도시계획자로서의 철학을 다시 쓰게 만든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창밖으로 펼쳐지는 끝없이 이어진 강변의 전경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리무진 버스를 타고 오는 내내 강변은 마치 도시의 동맥처럼 거침없이 흐르고 있었고 그 옆으로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강변 산책로를 따라 조깅하는 시민들, 그리고 넓게 펼쳐진 잔디밭과 수목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그 공간의 스케일이었습니다. 저는 많은 도시에서 강변 개발을 보았지만 이렇게 도시 전체를 관통하면서도 동시에 도시민의 삶에 깊이 스며든 수변 공간은 처음이었습니다. 버스는 서울 중심부를 지나고 있었고 강남과 강북의 스카이라인이 교차하는 풍경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강은 단순한 강이 아니었습니다. 도심 속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자연이자 동시에 서울이라는 도시의 구조를 설명하는 핵심 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은 도시의 가장 중심부에 있으면서도 철저히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었습니다. 첫인상은 강렬했습니다. 하지만 도시계획자로서의 본능은 여전히 냉정했기에 저는 제 감탄을 곧 분석으로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도시가 어떤 철학으로 이 공간을 설계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실제 시민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직접 체험하고 검증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변을 따라 하루 종일 걸어보았습니다. 한강공원의 이 포인트 저 포인트를 GPS로 찍고 그 옆에 생활권과의 연결성, 대중교통 접근성, 인접한 커뮤니티, 시설과의 연계 등을 꼼꼼히 체크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놀라운 건 이 강이 단지 수변 공간을 넘어 도시를 설계하는 기준점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강의 진짜 가치는 도시를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해답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점입니다. 단지 경관을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시민의 삶, 도시의 지속 가능성, 자연환경의 회복, 그리고 도시 전체의 복잡한 기능들이 하나로 통합된 전략 공간이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지 이틀 만에 저는 뉴욕 본사에 이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서울의 한강은 단순한 수변 공간이 아니라 도시 그 자체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이 도시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강이 어떻게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는지를 깊이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사람의 심장과도 같은 존재였고 수십 년간 쌓아온 도시 철학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강을 마주한 순간 제 오만했던 도시계획 철학도 함께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일정은 빠르게 채워졌습니다. 회의, 현장 답사, 인터뷰가 하루에도 몇 개씩 이어졌고 저는 가능한 한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할애해 한강이라는 존재를 입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도시를 꿰뚫는 이 강은 제가 지금껏 접해온 어떤 도시에서도 본 적 없는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었고 그 이유를 저는 알고 싶었습니다. 제가 처음 방문한 곳은 반포 한강공원이었습니다. 서울 도심 속 고층 빌딩이 병풍처럼 둘러선 곳에서 강변은 정반대의 풍경을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강바람을 맞으며 유유히 걸어가는 노부부, 돗자리를 깔고 삼삼오오 음식을 나눠 먹는 친구들, 강 위로 유유히 흘러가는 유람선과 그 위에서 들려오는 라이브 음악,
이 공간은 단순한 공원이 아니라 삶이 살아 숨쉬는 무대 같았습니다. 저는 감동을 넘어서 설명할 수 없는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이런 공간을 이렇게나 자유롭게 시민들이 누리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날의 감정은 하루가 지나도 잊히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저는 도시계획청과의 미팅을 위해 서울시청을 방문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깔끔하게 정리된 문서와 정확한 통계, 그리고 무엇보다 열정적인 도시계획가들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한강 프로젝트의 초기 기획부터 수변 공간의 활용 방안, 그리고 시민 피드백을 어떻게 반영해왔는지를 설명하는 동안 저는 점점 말을 잃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공간을 설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도시의 삶을 설계했고 그것을 가능하게 만든 철학과 정책이 이 도시 한복판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미팅이 끝난 뒤 그중 한 분이 저를 여의도 쪽 강변으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낮에는 자전거와 산책으로 분주했던 이 공간이 저녁이 되니 완전히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분수쇼가 시작되자 아이들의 탄성이 여기저기서 터졌고 한켠에서는 기타를 든 청년이 잔잔한 음악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도시는 낮과 밤이 갈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처럼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도시와 자연, 그리고 사람은 서로를 방해하지 않고 조화롭게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의 도시계획은 대개 효율성과 기능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공간은 목적에 따라 나뉘고 시민은 그 틀 안에서 살아갑니다. 강은 주로 배수나 운송의 수단으로 여겨지며 시민의 삶과는 거리를 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그와 정반대였습니다. 강은 단지 물길이 아니라 도시를 품은 심장처럼 모두에게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각각의 삶이 유기적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서울이라는 도시에 대한 생각을 바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기억에 남을 또 하나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대표 사례 중 하나인 선희도공원을 방문한 날이었습니다. 과거 정수장이었던 이 공간은 이제 생태공원으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시멘트 벽의 흔적을 그대로 남긴 채 그 위로 자라고 있는 풀과 나무들, 그리고 조심스럽게 놓인 데크 위를 걷는 시민들. 그 장면은 도시가 과거와 미래를 잇는 법을 보여주는 교과서 같았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공간이 가진 시간의 깊이, 그리고 그 위에 더해진 생명의 조화는 전율이 1 정도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강변 근처 한 한식당에서 서울시청 팀과 식사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반찬이 기본 10가지 넘게 나오고 맛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울은 어떻게 이런 강을 시민에게 돌려줄 수 있었냐고. 그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쉽지 않았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한강을 위험한 곳, 접근하면 안 되는 장소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긴 시간 동안 시민과 함께 설계하고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지속해온 끝에 지금의 한강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도시는 공간을 설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설계한 것이라고. 서울의 한강은 거대한 물줄기지만 그 속엔 수많은 시민의 기억이 담겨 있습니다. 어린 시절 가족과 나들이를 나왔던 추억, 연인과 함께 손을 잡고 걸었던 밤, 고된 하루 끝에 혼자 앉아 바라보던 강물의 위로까지 그 어떤 도시에서도 느낄 수 없던 인간적인 감정의 흐름이 이곳엔 존재했습니다. 도시계획자로서 수많은 프로젝트에 참여해왔지만 이처럼 공간이 삶과 감정을 연결하는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출장이 절반을 지나가던 무렵 저는 뉴욕 본사에 또 한 번 메일을 보냈습니다. 단순한 공간 계획이 아닌 도시 철학의 완성체로서의 한강을 조명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리고 본사에서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 정도인가요? 하는 회신에 저는 주저없이 답했습니다. 말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와보셔야 합니다. 서울에서의 나날은 그렇게 깊어졌고 저는 점점 이 도시에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거리의 사람들, 강변의 풍경, 도시의 공기, 이 모든 것이 저에게는 새로운 언어처럼 다가왔습니다. 도시계획자가 아닌 한 명의 사람으로서 이 공간에 매료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주, 저는 한강과 관련된 실제 시민 인터뷰를 직접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실무자와 정책 결정자의 관점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도시의 가치는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는 망원한강공원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이와 함께 산책 나온 젊은 부모, 자전거 여행 중이라는 대학생들, 은퇴 후 매일 강변을 걷는다는 어르신까지 그들은 한강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시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는 일상의 쉼터였고 누구에게는 추억의 장소였으며 또 다른 이들에게는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곳이었습니다. 한강은 단순히 존재하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마다의 서사를 품고 있는 살아있는 도시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인터뷰 내내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이토록 시민에게 가까운 공간을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고민과 시간이 필요했을까. 그리고 이 공간을 지켜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써왔을까. 그러던 중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주말,
저는 밤섬 생태 탐방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강변 너머에 조용히 떠있는 밤섬은 늘 궁금한 존재였습니다. 겉보기엔 작은 무인도처럼 보이지만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이렇게 보존된 생태 공간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도시계획자로서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가이드와 함께 소규모 탐방팀이 꾸려졌고 보트를 타고 한강을 건넜습니다. 도심의 소음이 조금씩 멀어지자 금세 시간여행이라도 떠난 듯 고요한 자연이 펼쳐졌습니다. 도심 속에서 자연을 이토록 깊이 느낄 수 있다는 건 믿기 힘든 경험이었습니다. 탐방은 숲길과 숲풀 사이를 오가는 코스로 이어졌고 저는 사진 촬영과 메모에 집중하느라 어느새 팀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 고요한 숲속에서 발소리조차 들리지 않았고 제 주변엔 사람도 이정표도 없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금방 따라잡을 수 있으리라 여겼지만 방향 감각을 잃은 채 낯선 길을 헤매다 보니 점점 불안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언어 장벽, 휴대전화 신호 불안정, 자연보호구역이라 출입도 제한된 공간. 저는 그 순간 완전히 고립되었다는 공포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하던 찰나 멀리서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지 탐방 가이드와 시민 자원봉사자였던 중학생 소년이 저를 찾기 위해 숲속 깊숙한 곳까지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탐방팀은 인원 점검 시스템을 바탕으로 즉시 상황을 파악했고 5분 이내에 수색 체계가 작동되어 여러 방향으로 탐색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당황스러움과 동시에 저는 이 도시의 시스템과 시민의식에 다시 한번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소녀는 땀을 뻘뻘 흘리며 제게 물을 건넸고 가이드는 웃으며 손전등을 들고 길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그들이 제게 나눈 말은 잊을 수 없습니다. 서울은 절대 사람을 혼자 두지 않아요. 여긴 그런 도시예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저는 오랫동안 그 말의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도시란 결국 관계의 집합이고 서울은 그 관계를 어떻게든 이어주기 위해 보이지 않는 수많은 연결망을 구축해온 곳이었습니다. 단순한 구조 시스템이 아니라 사려 깊은 행동 하나, 낯선 일을 위한 자원봉사 하나, 모든 것이 시민의 마음에서 비롯된 진심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서울이라는 도시를 이해하기 위해 그토록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사례를 수집했지만 가장 본질적인 해답은 결국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강이 있었습니다. 그 강이 도심 속을 관통하며 수많은 생명을 품고 때론 안전망이 되고 때론 쉼터가 되며 이 도시의 철학을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 저는 한강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던 이 길이 왠지 이날따라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히 번진 공기, 잔잔히 흐르는 강물, 아이를 태운 자전거 뒤에서 바람을 가르는 웃음소리, 그 모든 것이 스쳐 지나가는데 마치 영화를 되감듯 제 지난 몇 주가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이 도시를 찾아왔을 때만 해도 저는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낯선 언어, 익숙하지 않은 음식, 상상 속에 머물던 아시아의 도시. 하지만 지금 제게 서울은 그 어떤 도시보다 따뜻하고 익숙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한강이 있었습니다. 한강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자연경관이 아니라 이 도시가 어떻게 사람을 바라보는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는지를 가장 순수하게 보여주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강을 통해 도시라는 개념 자체를 새롭게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사람과 자연이 충돌하지 않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도시. 물리적 공간을 넘어서 정서적 안정과 치유를 주는 도시. 시스템과 기술의 진보가 인간성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장시켜주는 도시. 서울은 그런 도시였고 한강은 그 모든 가치를 하나의 선처럼 이어주는 심장이었습니다. 귀국 비행기를 기다리며 공항 라운지에 앉아 마지막 보고서를 정리하는데 문장마다 멈칫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프로젝트 결과 보고가 아닌 제 인생의 전환점을 기록하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도시를 그릴 때 제 도면 한켠에는 반드시 한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 배운 진심과 디테일, 사람을 중심에 둔 사고방식이 앞으로 제가 설계할 모든 공간에 녹아들기를 바랍니다. 서울에서의 시간은 짧았지만 남기는 적은 깊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강을 세계 도시들에게 소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복사 모델이 아닌 철학의 공유입니다. 도시가 인간을 어떻게 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 그것이 바로 한강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창밖으로 마지막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흐르는 물처럼 제 삶도 이제 또 다른 흐름을 타고 흘러가겠지요. 하지만 어디에 있든 어떤 도시를 설계하든 저는 늘 그 강을 마음속에 간직할 것입니다. 서울, 그리고 한강. 당신은 저의 도시계획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젠가 다시 이 도시에 돌아올 그날을 꿈꾸며 이 이야기를 마칩니다.